전대미문의 위기 대공황, 극복한 루스벨트 리더십 앤드 최강. 누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뉴딜 정책은 과연 성공한 정책일까? 귀족식 교육받은 명문가 자제. 대공황의 참상과 2개의 선거 구호. 야심찬 뉴딜 정책, 야경국가에서 큰 정부로. 반시장적 반헌법적 뉴딜 정책. 모든 것이 뉴딜 정책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해군 차관보로 재직하던 1913년. 당시 워싱턴 집무실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 GTTYIMAG.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 프랭클린 딜라노 로저벨트 1882만 1945는 미국 역사상 연속 4번 1933193719411945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유일한 인물이다. 그는 하버드대 졸업 후 뉴욕주 상원의원을 이번 19만 1114 역임했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 행정부에서 해군 차관보를 지냈다. 이후 뉴욕 주지사 1929만 1931을 거쳐 1932년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시 대공황으로 지탄받던 허버트 시 후보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했다. 루스벨트는 미국인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대공황이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 직면해 그 위기를 기필코 극복하리라는 각오로 초헌법적 권한을 휘두르며 국난 극복에 매진했다. 그 결과 그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미합 중국을 탄생시켰다. 루스벨트가 대공황 극복 과정에서 국민에게 준 선물은 희망이었다. 이를 통해 20세기 후반 미국이 강대국이 되는 길을 열었기에 루스벨트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조지 워싱턴과 에이브러햄 링컨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전설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은 그가 남긴 유산의 내용과 의미를 두고 오늘날까지도 활발히 논쟁하고 있다. 귀족식 교육받은 명문가 자제. 루스벨트는 1882년 뉴욕주에서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제임스 루스벨트 1세는 사업가로 대지주 제임스 스콰이 제임즈라 불릴 정도의 재력가였다. 어머니 사라 델라노는 명문가 출신으로 남편에게는 순종과 미덕 그리고 자식에게는 헌신과 사랑의 여성이었다. 루스벨트는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가정교사로부터 귀족식 교육을 받았으며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배웠다. 부모님과 함께 거의 매년 유럽 여행을 다니며 견문을 넓혔다. 명문 사립고 그로턴 그라턴 스쿨을 졸업하고 1900년에 하버드대에 입학해 역사학을 전공했다. 학업에 열중하기보다는 교내 신문의 편집장 등 대외 활동에 열의를 보이며 리더십을 발휘했다. 컬럼비아대 법과대학에 진학했으나 재학 중인 1907년 25세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자 중퇴했고 월가의 유명한 법률회사에 근무하기도 했다. 루스벨트는 어머니가 가족 내 결혼에 대한 거부감, 자식에 대한 지나친 애착, 며느리감에 대한 불만 등의 이유로 극심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1905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조카인 엘리너 루스벨트와 엘러노 로저벨트와 결혼했다. 결혼 10여 년 후 루스벨트가 여비서와 외도를 하자 엘리너는 이혼은 하지 않고 별거한 채 공식 석상에서는 남편의 정치 생활을 적극 도왔다. 남편 사후 국제연합 유엔이 창설되면서 엘리너는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아버지 제임스 루스벨트 1세 GTTYIMAG. 루스벨트는 어린 시절부터 오촌 삼촌인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을 매우 존경했고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았다. 그는 시어도어의 삶을 본받아 하버드대에 진학했고 시어도어를 따라 변호사가 됐고 시어도어와 마찬가지로 뉴욕주 상원의원이 됐고 시어도어처럼 코집게 안경을 착용하기도 했다. 시어도어는 그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아쉬워했지만 그의 정치활동을 지지했다. 루스벨트는 민주당의 토머스 우드로 윌슨 T.W. 윌선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1913년부터 1920년까지 해군 차관보로 봉사했다. 제1차 세계대전 1914만 1918 중에는 미 해군의 군사력을 강화시켰다. 루스벨트는 가는 곳마다 능력을 발휘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1920년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돼 대통령 후보인 제임스 콕스와 함께 출마했으나 공화당의 워런 하딩에게 패배했다. 안타깝게도 루스벨트는 1921년 폴리오 바이러스에 감염돼 39세의 나이에 반신불수가 됐다. 주위에서는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봤다. 하지만 부인 엘리너의 헌신적인 간호와 불굴의 의지로 절망하지 않고 꾸준히 재활치료를 한 결과 건강이 다소 회복됐다. 장애인이었지만 정계에 복귀해 1928년 뉴욕 주지사에 당선됐다.
뉴욕 주지사 재임 2년 차인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자 루스벨트는 공공사업, 사회복지, 노동권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대공황의 영향을 완화하고 경제회복을 도모하며 대공황의 여파를 직접 경험했다. 주지사 루스벨트는 보수적인 주 의회와 빈번한 의견 대립에 직면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라디오 방송을 활용해서 뉴욕주 주민들과 소통했는바. 이는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돼 30회 실시한 노변 담화 파이어사이드 채세 효시였다. 대공황의 참상과 두 개의 선거 구호. 미국에서 1920년대는 이른바 광란의 20년 대로링 20s라 불렸다. 1920년대 미국은 연평균 4.8%의 경제 성장률과 4%의 실업률을 유지하며 호황을 누렸다. 제조업이 성장하고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예술문화 산업도 발전한 시대로 재즈 음악이 번성해 재즈 시대라고 불리기도 했다.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의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으로 시작된 경제 불황이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이후 전 세계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는 대공황이 시작됐다. 대공황은 루스벨트의 뉴욕 주지사 2년 차에 발생했다. 통계 수치에 나타난 내용은 물론 당시 미국인들이 일상에서 겪은 경제 참상은 참으로 끔찍한 것이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929년 최고점 약 380선에서 1932년 최저점 약 40선으로 떨어지면서 고점 대비 약 89% 하락했다. 1929만 1933년 기간에 9천만 9,800개의 은행이 파산했는데 이는 전체 은행의 약 40%에 달했다. 23개 주가 지불 정지 상태에 빠졌다. 1929년 3.2%이던 실업률은 1933년에는 24.9%까지 치솟았다. 이는 약 1,600만 명의 실업자를 의미하며 경제활동 인구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은 큰 충격이었다.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는 1929년 1,044억 달러에서 1933년 556억 달러로 약 46% 감소해 과거에 이루었던 경제 성장이 무색하게 됐다. 이러한 참상을 벗어나기 위해 뉴딜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매진했음에도 사실 대공황의 상처는 오랫동안 지속됐다. 루스벨트 임기 8년 동안 실업률은 평균 1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1929년 320만 명이던 실업자 수는 4년 뒤 1283만 명으로 늘었다. 1929년 8,482달러이던 1인당 GDP는 1942년에 가서야 9,012달러가 되면서 12년 만에 이전 수준을 겨우 넘어섰다. 공황기 12년 동안 미국인들은 이전보다 낮은 소득으로 생존했으며 대공황 이전 수준 회복은 194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다. 1932년 대통령 선거에서 루스벨트는 당시 현직 대통령 공화당의 허버트 후보에게 압승했다. 당시 민주당 후보로 나선 루스벨트는 두 개의 슬로건을 사용했다. 하나는 해피 데이즈 아이 에그 AIN 행복한 날이 여기 다시 왔습니다 였고 다른 하나는 뉴딜루 딜이었다. 전자는 대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선거 테마곡이자 낙관적 구호였던 반면 후자는 정책 비전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치 슬로건이었다. 루스벨트가 내세운 핵심 구호는 뉴딜루 딜이었다. 이는 그가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국민을 위한 새로운 거래어 뉴딜 포 더 아메리칸 피펄을 의미했다. 이는 도박 용어에서 유래한 새로운 페노 핸드 오브 카즈를 의미하며 기존의 질서와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해피 데이즈 아이 에그 AIN은 1929년에 발표된 인기곡으로 1932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우연히 틀어졌고 루스벨트의 대선 캠페인 주제곡으로 선정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 캠페인송으로 불리게 됐다. 당시 대공황으로 절망에 빠져있던 국민에게 정서적 위안과 희망을 줬던 이 구호는 루스벨트의 밝고 낙관적 이미지를 강화하며 이제 더 나은 시절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1933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뜻을 같이 하는 하원 의원들에게 둘러싸여 농업, 구제 및 통화 인플레이션 관련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GTTYIMAG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1933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뜻을 같이 하는 하원 의원들에게 둘러싸여 농업, 구제 및 통화 인플레이션 관련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GTTYIMAG 야심찬 뉴딜 정책, 야경국가에서 큰 정부로 대공황 이후 전대미문의 참상 속에 치러진 1932년 대통령 선거에서
루스벨트는 47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후보의 59명을 크게 앞섰다. 이후 1936년 대통령 재임 선거에서 그는 523명의 선거인단 중 515명을 확보해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라는 유명한 문구로 국민을 안심시켰다. 루스벨트는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없이 많은 법안을 제정했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취임 100일 동안 16개의 주요 법안을 제정했고 140건의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이러한 신속한 행동력은 첫 100일이라는 개념을 미국 정치에 정착시켰고 후대 대통령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됐다. 뉴딜 정책의 핵심은 국민을 위한 구제 릴리프, 경제의 회복 리커버리,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개혁 리폼 등 세 가지 RTHRERS로 요약된다. 1933년부터 1939년까지 루스벨트가 야심만만하게 추진한 뉴딜 정책은 제1차 뉴딜과 제2차 뉴딜로 구분된다. 제1차 뉴딜 정책은 1933년 3월 그가 백악관에 입성한 때부터 1934년까지 추진한 정책들로 경제, 전반적 구제와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먼저 통과된 법안은 연방정부의 대폭적 지원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있던 은행 업무를 정상화하려 한 긴급은행법 이머전시 뱅킹 액트 EBA였다. 1933년 6월에 은행법 뱅킹 액트 어브 1933, 일명 글래스 마이너스 스티걸 액트를 제정하고 도산한 시중은행 예금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연방예금보험공사 페더럴 더파짓 인슈런스 코퍼레이션 FDIC를 설립했다. 또한 근본 이제 중단을 통해 금의 유출을 막아 통화 안정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또다시 금융시장이 미쳐 날뛰지 못하도록 제동장치를 마련하는 증권법식 뉴러티 액트를 통과시켰다. 국가가 증권 거래를 감시하고 발행매매 판매된 증권에 관한 규정을 세우기 위해 증권거래위원회식 뉴러티즈 언드 익스체인지 커미션 SEC를 설치했다. 또한 루스벨트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농업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농업이 번영해야 진정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다. 1933년의 초기 뉴딜 정책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5월에 제정한 농업조정법 애그러컬처럴 어저스트먼트 액트 AAA가 6월에 제정한 국가산업부흥법 내셔널 인더스트리얼 리커브리 액트 NIRA이다. 먼저 그는 농민의 농산물 생산량을 제한해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켜서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고자 AAA에 근거해 1933년 5월 농업조정청 애그러컬처럴 어저스트먼트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을 설립했다. 농업조정청은 약 1000만 에이커의 열악한 농토를 구매해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으로 바꾸고 땅을 놀리는 지주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농산품의 국내 총생산량을 통제하는 데 나섰다. 또한 농산물 가격을 20여 년 전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목화밭을 갈아엎었고 살아있는 돼지 600만 마리를 파묻기도 했다. NIRA를 기반으로 국가부흥청 내셔널 리커브리 애드미니스트레이션 NRA가 공공근로청 퍼블릭 워크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 PWA를 창설한 것 역시 농업 부흥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NIRA는 제1차 뉴딜의 야심찬 정책 중 하나였는데 이 법은 산업별로 공정경쟁 규약을 설정해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최저임금과 최대 근로시간을 설정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했다. PWA는 공공고용을 통한 구제사업과 공공사회 기반 시설을 만드는 일을 담당하는 곳으로 도로와 공공건물을 건설하고 항구를 개보수했다. 농업이 주요 산업인 동남부 지역에 테네시강의 다목적댐과 발전소를 건설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 테너시 밸리 어소러티 TVA를 설립했다. 취임 3년 차이던 1935년에도 대공황, 극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제1차 뉴딜 정책의 문제점들이 확인되자 루스벨트는 자본주의 시스템 개혁에 초점을 맞춰 제2차 뉴딜 정책 1935만 1938을 추진했다. 제1차에서 실패한 정책을 시정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한편 더욱 진보적인 뉴딜 정책을 과감히 밀어붙였다. 1935년 제정된 사회보장법 소셜 시큐리티 액트 SSA은 노령연금, 실업보험, 장애인 지원, 빈곤가정 아동 지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사회 안전망으로 뉴딜 정책의 가장 지속적이고 중요한 유산이었다.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은 미국 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까지 개인이나 가족 또는 민간, 자선단체의 책임으로 여겨졌던 노인의 빈곤 문제를 국가 책임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외에 루스벨트는 1935년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고용주의 노조활동 방해를 금지하는 전국노동관계법 내셔널 레이버 릴레이션즈 액트 NLRA, 일명 와그너법 웨그너 액트를 제정해 미국의 노동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1936년에는 최저임금과 가산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월슈-12법 월시-12 액트를 제정했고 1938년에는 공정근로기준법 FAI와 레이버 스탠더즈 액트 FLSA를 제정해 미성년자 노동을 금지하는 한편 시간당 25센트의 최저임금을 적용, 주 44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의무화했다. 제2차 뉴딜 정책에서 공공사업진흥청 WPA를 설치해 뉴딜 정책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실업 구제 사업을 시행했다. 지방 정부들과 연계해 병원, 다리, 공원 등의 시설 공사에 비숙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음악, 미술, 연극 등 수많은 예술가를 지원하기까지 했다. 루스벨트의 조세 정책의 핵심은 뉴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였다. 1933년 경제회복법 NIRA과 관련해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는 기업의 세제 혜택을 제공했으며 공공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특별세를 도입했다. 또 금주법 폐지와 함께 주류에 대해 연방정부의 주류세를 다시 도입했다. 1935년에 제정된 부유세법 웰스텍스 액트는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63%에서 79%로 대폭 인상했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70%까지 인상하고 법인세의 세율을 단일 비례세율에서 누진세율로 전환 강화했다. 이외에 부유층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여세도 도입했다. 1935년 사회보장법과 관련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1% 부담하는 급여 세페이롤 텍스 신설했고 고용주가 급여의 3%를 부담하는 실업보험세를 도입했다. 1936년에는 기업의 정상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과세하는 초과이익세를 도입했고 미배당이익세 언디스트리뷰티드 프라피츠 텍스를 도입해 기업 유보이익에 대한 중과세로 배당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루스벨트의 뉴딜 기간 조세 정책은 정부의 재정 수입을 1933년 16억 달러에서 1940년 53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시켰다. 이는 대규모 공공사업과 실업 구제 프로그램의 재원이 됐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중 미 전함 아이오와 USS 아이어 BB-61의 승선에 해군 장교와 대화하고 있다. GTTYIMAG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중 미 전함 아이오와 USS 아이어 BB-61의 승선에 해군 장교와 대화하고 있다. GTTYIMAG 반시장적 반원법적 뉴딜 정책 대공황의 원인은 첫째 주식과 금융시장의 과열설, 둘째 신용거품과 부채 증가설, 셋째 생산 과잉과 소비 부진설, 넷째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확산설, 다섯째 은행 부실과 금융위기설, 여섯째 정부 정책 실패설, 일곱째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 모순설 등 참으로 다양하다. 이렇게 많은 요인이 제시된다는 건 세계 대공황이 왜 발생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공황은 96년 전에 발생한 미증유의 재앙이었다. 100년 가까이 오랜 세월에 많은 전문가가 대공황의 발생, 원인과 극복 대책의 타당성에 관해 수많은 연구를 진행했다. 대공황의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지만 거의 모든 전문가는 정부 정책이 문제였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상태다. 한편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념적 진영 논리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만 있을 뿐 100여 년의 연구와 논쟁에도 불구하고 성공이라 판정할 수 있는 확실한 논거와 증거는 아직도 나와 있지 않다. 루스벨트 자신과 뉴욕 주지사 시절부터 함께했던 두뇌 위원 BRAIN, TRUSTERS의 참모들이 고심해 이반 집행하고 전 미국인이 환호했던 뉴딜 정책은 과연 성공한 정책이었을까? 뉴딜 정책이 오늘날 정책 담당자들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은 무엇일까? 뉴딜 정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진정한 척도는 루스벨트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지지를 얻었느냐가 아니라 대공황의 위기에서 미국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구해냈느냐 하는 데 있다. 뉴딜 정책에 대한 혹독하고 비판적인 판정은 이른바 루스벨트 브럭 로저벨트 리세션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친 후 1936년에 깜짝 회복이 있었으나 루스벨트가 재선에 성공한 직후인 1937년 미국 경제는 다시 침체에 빠졌다.
이 시기에 실업률은 다시 19%까지 상승했고 산업 생산도 급격히 감소했다. 이러한 반전은 루스벨트와 뉴딜 정책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정부가 떠들썩하게 내세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민간 부문의 일자리 파괴로 상쇄됐다. 루스벨트 집권 이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적극 참전하기 전인 1939년까지 미국의 실업률은 평균 18%였다. 국제연맹 리그 오브 네이션즈는 1930년대 동안 16개국의 실업률을 집계했다. 대공황 이후 미국의 실업률을 당시 선진 16개국의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뉴딜 정책이 성공한 정책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1929년 6개국 전체 평균은 5.4%였는데 미국의 실업률은 가장 낮은 1.0%를 기록했다. 루스벨트 취임 직전인 1932년 전체 평균 실업률은 21.1%였는데 미국은 24.9%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루스벨트 집권 6년 차인 1938년 전체 평균은 11.4%였으나 미국의 실업률은 19.8%를 기록했다. 뉴딜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실업률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았으며 뉴딜 정책 추진 기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했다. 루스벨트의 초기 뉴딜 정책이 의욕만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수단 간의 일관성과 정합성이 없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농민과 노동자를 위하는 많은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지 못하거나 목적과 수단이 상충해 오히려 농민과 근로자를 괴롭혔고 결과적으로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했다. 농업조정법은 농작물의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경작지를 줄이고 과잉 생산된 농작물을 폐기하도록 했다. 경제 대공황으로 대규모 빈곤과 기아 상태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식량을 폐기하는 정책은 이해하기 힘들다. 농업조정법은 주로 대규모 농장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고 소작농이나 흑인 농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일부 농장주들은 소작농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경작지를 휴경지로 만들어 보조금을 챙기기도 했다. 두 번째 이유는 노동자, 농민, 서민 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한 많은 정책이 반시장적이었기 때문이다. 당면 과제였던 대량 실업을 제대로 감축시키지 못했고 노조 결성과 트러스트 해체 등 당시의 급진적인 정책은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시장의 자율적 작동을 억압했다. 재정 낭비도 컸고 구축 효과만을 발생시켰다. 뉴딜 정책 막바지였던 1939년의 실업률은 17.2%, 실업자는 948만 명으로 직전 후보 정부 마지막 해인 1933년의 실업률 16.3%, 실업자 802만 명보다 오히려 악화됐다. 이론적 근거 없이 만병통치약처럼 시행했던 뉴딜 정책. 루스벨트의 최측근이자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헨리 모건도는 1939년 5월 9일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돈을 썼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국민이 일자리를 찾는 모습을, 국민이 식량을 충분히 구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부가 집권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처음 시작할 때만큼 실업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부채도 어마어마합니다. 라면 뉴딜 정책이 실업률 인하에 실패했음을, 그리고 퍼주기 정책의 실패로 국가 부채만 증대시켰음을 최고 정책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찰스 킨들버거 MIT 교수는 책 경제강대국 흥망사 1500-1990에서 뉴딜 정책에 대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불황기에 충분한 이론적 근거 없이 온갖 만병통치약을 차례차례 사용해 본 것을 존경하기 힘들다라고 비판했다. 뉴딜 정책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보다도 뉴딜 정책 관련 핵심 법안들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다. 대법원은 루스벨트의 정책이 행정부에 지나친 입법 권한을 위임하고 주간 인터스테이트 상업 규제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여러 법안을 무효화했다. 1935년 특히 검은 월요일이라 불리는 5월 27일에는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NIRA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NIRA가 주내 인트러스테이트 상업을 통제함으로써 의회 권한을 넘어섰으며 행정부의 기준 없는 입법 권한을 위임했다고 판단했다. 뒤이어 연방정부가 농업 생산을 통제하는 것이 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생산을 규제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936년 AAA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루스벨트는 대법관들을 헌법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에만 치중하는 완고한 적으로 간주했다.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화가 난 루스벨트는 대법원을 손봐 자기 사람으로 채우기 위해 대통령이 연방 판사 인사권을 쥘 수 있게 하는 법안, 즉 사법부 절차 개혁, 법안 주디셜 프로시저즈 러폼 비를 발의해 의회에 제출하는 초강수를 뒀다. 1930년대 노변 담화 파이어사이드 챗 라디오 연설을 하는 루스벨트 대통령. GTTYIMAG. 1936년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루스벨트는 1937년 이른바 대법원 패킹 플랜 코트 패킹 플랜이라는 대법원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 요지는 70세 이상의 대법관에 대해 새로운 대법관을 추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나이 많은 판사를 젊고 동조적 판사로 교체해 연방 대법원을 굴복시키려던 그의 시도는 중도 유권자뿐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 지배의회로부터도 심한 반발을 샀다. 많은 사람이 대법원 개편안을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이자 권력 분립 원칙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결국 그는 큰 낭패를 보았고 루스벨트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 미국은 생기 없이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였다. 미국은 실업, 은행 파산, 공장 폐쇄, 농업 파탄, 굶주림 등으로 마비돼 있었다. 루스벨트는 그 암울했던 대공황 시기에 무엇보다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꿈과 희망을 줬다. 루스벨트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국민 합의를 중시하고 직접 나서서 의회와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했다. 루스벨트는 위에서 내려오는 획일적이고 명령적 통합보다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대중의 여론과 국민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책을 편 것이다. 루스벨트는 설득과 소통을 중시한 지도자였다. 또한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오늘날에도 세계의 모범이 되는 각종 금융 제도를 정비한 것, 사회보장법 SSA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 것, 노사관계를 포함, 노동 관련 법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 등은 그의 위대한 업적임에 틀림없다. 모든 것이 뉴딜 정책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는 물론 대학 교재에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크게 성공한 정책으로 서술돼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민은 물론 경제 관료들도 뉴딜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위기 대책 마련의 유일한 지침인 양 인식한다. 크고 작은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 언제나 뉴딜 정책을 핑계로 정책 당국은 묻지마 퍼주기를 행하기 일쑤였다. 대표적 예를 들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하자 최악의 경기 침체와 일자리 충격을 내세우며 문재인 정권은 혁신 성장을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2020년 4월 기상천외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천명하기에 이른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했다.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기본 이치다. 그러나 이는 경제가 정상일 때만 가능하다. 위기 시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면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재정지출 증대와 낮은 이자율만으로 죽은 경기를 살릴 수 있고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2008년 미국 금융위기에 직면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3명을 포함한 미국의 경제학자 300여 명이 오바마 대통령의 지출 확대 정책에 반대하면서 낸 성명에서 주장했다. 이렇듯 지출 확대가 경기 회복을 가져오는지는 하나의 희망사항이지 과거의 역사적 경험으로 뒷받침된 것은 아니다. 재정 지출 확대가 경기 회복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대공황 시절 후보 대통령과 루스벨트 대통령의 재정 정책에서는 물론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30년 동안에 일본이 쏟아부었던 천문학적 재정 지출이 효과가 없었던 사례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뉴딜 정책의 핵심이 국민을 위한 구제, 경제의 회복, 자본주의 시스템의 개혁 등 세 가지 RTHRERS 가운데 구제와 회복은 실패했고 시스템 개혁만이 오늘날에도 미국을 지탱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나라 경제의 근본과 기본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 더 나아가 관련 제도를 개혁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정치 지도자와 정책 당국에 당부한다.